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론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83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 5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일전쟁 5, 리순 공방전, 전초전, 대고산, 소고산 공략, 동쪽 방면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일본군에게 우선적으로 공략 대상이 된 것은 대고산과 소고산에 위치한 러시아군 전방진지였다. 동쪽 해안선에 가깝게 튀어나와 있는 이 두 전방진지는 일본군의 포위망구 쪽을 방해하는 중요한 지형적 장애물이었으며, 또한 이곳에 포병을 배치하면 이순시와 함대 그리고 동쪽 방면 방어선을 포격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인 공략 대상이 되었다. 8월 7일 일본군은 리순 수비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병으로 리순시와 함대 쪽에 포격을 한 후 오후 3시부터 대고산과 소고산에 사전 포격을 가하면서 포병들을 돌격시켰다. 7시에 시작된 일본군 포병의 돌격은 그러나 이내 러시아군의 반격에 저지당했고, 직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3일의 공격은 간단히 무의로 돌아갔다. 8일에는 다시 한번 러시아군 적을 속이기 위해 다른 곳에 위장 공격을 가한 후 11시에 뒤차 대고산, 소고산을 동시에 공격하였다. 이 공격은 러시아 포함 2척 수레정 7척 순양함 노비크호가 기습적으로 따흐만에 진입 일본군의 포격을 가해 저지되었으나 오후 1시에 일본군 해군이 따흐만으로 진입해 러시아 해군을 몰아내었고, 이후 집중적인 공략에 의해 오후 7시에 대고산에, 8월 9일 새벽 3시에 소고산이 함락되었다. 이후 일본군과 러시아군은 방어선 외곽 전방 진지도를 사이에 두고 지속적인 전투를 벌였다. 이는 리순의 주 방어 라인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기 위한 일본군의 사전 준비 작업이었다. 또한 8월 11일에는 러시아에 속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게끔 임시 휴전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외국의 관전무관들은 이에 따라 8월 14일 리순항을 떠났다. 대고산, 소고산 공략 후 지속된 전방진지에서의 교전 결과 일본군은 봉황산까지 전진하여 그곳에 군사령부를 꾸리고 단산지 동북고지에 전투지소를 차렸다. 이곳은 리순의 방어진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일본군의 전투지는 이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제1차 총공세 1904년 8월 19일에서 24일, 일본군은 총공세 직전인 8월 16일 리순 요새의 무혈 인도와 주민의 철수를 제한하는 제후 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는 다음날 러시아군에 의해 반려되었으며, 직후 일본군은 총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총공격 개시일은 8월 18일로 예정되었으나 비로 인해 땅이 질퍽해지자 하루 연기되었다. 노기마르스케 제3군 사령관은 19일 새벽 외국의 종군 기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자신만만하게 리순항을 조기에 함락시킬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군 지휘부가 마련한 전반적인 공격 계획은 8월 19일부터 전 전선에 대해 포격 이후 포격 지원하에서 서부전선의 전진기지에 대한 양동 공격을 가하여 시선을 끌고 8월 21일에 새벽에 주력 부대를 동원하여 동부전선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공격의 성공을 위해 예비대인 제4 예비여단을 제외한 전병력, 이 당시 약 5만 1천여 공격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일본군의 포격과 전 전선에 걸친 양동 공격은 19일에 이루어졌다. 대정자산을 비롯한 서북면의 주요 러시아군 전진 진지도는 일부 함락됐고 일부는 버텨냈다. 또한 동부전선에서는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해 주요 방어시설을 파괴하여 추후 주력부대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일본군 주력군의 공세는 21일 새벽에 실시되었다. 특히 중점을 둔 곳은 양동 공격의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던 판룽산 다면보로였다. 일본군은 동부 방어라인의 돌파하여 한 번의 전투를 끝낼 생각을 했고, 실제로 22일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는데도 성공했으나 러시아 적 격지 예비대를 집중시켜 이를 막아냈으며, 23일 일본군 4개 여단을 투입한 공격이 격대장하자 노기 장군은 24일 공격을 취소하고 확보한 진지들의 방어선을 굳히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8월 30일에는 역으로 러시아군의 8용산 탈환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격대되었다.
제1차 총공세에서 일본군은 전사 5,017명, 부상 1,843명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사실상 한계 사단이 괴멸당한 거나 다름없는 큰 피해였다. 그리고 그런 피해를 올리면서 거둔 성과는 대정자산과 팔룽산 고지의 장악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좁은 곳에 과도하게 병력을 집중시켰다가 큰 타격을 받은 것 등 여러 실책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잘 무장된 요새를 단기간의 총공격세로 함락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계획이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사상자 부상자 도합 6천에서 7천 정도의 사상자를 했다. 이후 러시아군은 제1차 총공세를 방한 후 방어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했으며 또한 달엔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함대가 있는 한 함대 단위로 리순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함선을 옅은 여울 쪽으로 붙여 포격으로 연안의 방어를 지원하려 함선의 포와 상당수 해군 병사들을 육군에 지원하며 리순 방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2차 총공세 1904년 9월 19일에서 22일 제1차 총공세 후 일본군은 리순이 당국간의 돌격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군은 공병을 완료한 다수의 공격용 참호를 파들어 접근하는 정석적인 장기 공성전으로 돌입하였고 제3군과 다롄 사이를 철도로 잇고 후방에 다수의 군수품 창고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사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본군은 예비병력과 보급을 기다렸고 9월 초 예비병력을 받아 제1차 총공세에 입었던 손실을 복구하였다. 또한 강력한 콘크리트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280mm 포를 비롯 다수의 포병 세력 또한 지원을 받아 화력을 정강시켰다. 그러나 제3군은 대본령의 공격 독촉을 받고 있었다. 제2태평양 함대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가 소식을 들은 대본령은 단기간 맹공으로 조속한 리순을 공략할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노기 마레스케는 8월 31일 재차 공격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리순의 방어라인을 약화시켜 10월쯤에 계획된 3차 공세에 좀 더 쉽게 무너지게끔 하는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다. 러시아군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1차 총공세에서 파괴된 방어시설들을 복구하였고 추가적인 철조망, 참호, 개인용 은폐호를 구축하였다. 전투 과정에서 나타난 각 고로의 사각지대에는 지뢰를 매설하였고 일본군의 공격용 참호에 대항한 참호 건설이 진행되었다. 또한 해군 병기들은 육상 방어를 돌리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계량과 발명이 이루어졌고 특히 일본군 야전 보루와 은폐물을 파괴하기 위해 후대의 박격포와 비슷한 병기를 제작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전선에 포병 지휘관을 임명하고 각 지휘관의 참모부를 신설하였다. 러시아군은 효과적인 포병의 운영을 통해 리순의 방어를 수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2차 총공세가 있기 전 리순 요새의 방어 진지는 이러한 파괴된 시설의 복구, 해군 병사, 해군 장비의 지원 등을 통해 1차 총공세 이전의 수준까지 방어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2차 공세는 강력한 방어력을 보인 동부 정선을 피해 북서부 지역을 주 공격 지점으로 삼았다. 이어 이는 1차 공격 때 동부 방면의 러시아군 방어라인이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차 공격은 해서산과 이령산이었다. 이 두 지역을 공격 목표로 삼은 이유는 그곳의 방어력이 다른 곳에 비해 현재 약했기 때문으로 이때 해발 203인 이령산은 이후 악명에 걸맞지 않게 고작 기관총 사정과 대포 7문 육군 3개 중대와 해군 1개 중대만이 주둔해 있는 작은 진지였다. 해서산 역시 이령산과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19일 밤 시작된 2차 공세의 결과 20일 새벽 해서산의 러시아군은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령산에 대한 공세는 신속하게 예비대를 투입한 러시아군에 의해 저지되었다. 또한 해서산의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일부 보루와 고지에서 러시아군이 같이 철수하였는데 일본군은 이 또한 접수하였다. 이후 이령산은 서북지역 최중요 방어점으로 간주되어 집중적인 강화를 받았고 그 결과 203 고지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 해서산의 함락은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것이었다. 이 고지에서 일본군은 리순 내항의 대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만큼 내항의 정박 중인 러시아 전함에 대한 포격이 정확해졌다. 일본군은 이 교전에서 전사 924명, 부상 3,925명의 피해를 입었고 러시아군은 전사 600명, 부상 2,200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 공세가 제한된 목표를 노린 결과로 보인다. 제3차 총공세. 2차 총공세 이후에도 일본군의 공격용 잠수와 포위망 강화는 지속되었다. 또한 10월 15일에 발탄대 제2태평양 함대가 출항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군 대본령은 제3군에 대한 독촉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는 제2태평양 함대가 항해에 도착해 있을 때 리순과 리순에 정박해 있는 제1태평양 함대가 러시아의 손에 남아있다면 그 순간 항해의 제해권은 러시아에게 넘어가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는 강한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기와 제3군 지휘부는 군사력을 집중하여 방어선의 한 곳을 확실히 뚫어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다시 동부지역의 러시아군 방어선이었다. 이는 1차 총공세 결과로 확보한 팔루산 일대의 일본군 돌출지역 주변을 장악한 방어선에 구멍을 내고자 함이었다. 공격에 앞서 일본군은 지속적인 공병대 운영을 통해 여러 보루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특히 팔룽산 주변의 러시아군 보루를 진격하는 진격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러시아군의 방해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기와 제3군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본령의 지속적인 독촉에 대해 메이지 덴노의 생일인 11월 3일까지 다가오자 노기는 그전까지 리순항 전체를 함락시키지 못하더라도 동부전선의 주요 보루들을 공략하는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독촉과 압박이 성급한 공격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월 26일 280mm 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동부전선의 주로 보루들과 리순시 항구들에 대한 포격으로 일본군은 제3차 총공세를 시작하였다. 4일간 이루어진 이 포격은 러시아군의 방어진지들을 상당수 파괴했으며 또한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26개 중대의 러시아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했다. 9사단, 11사단 전체와 1사단 일부 부대가 참여한 일본군의 총돌격은 30일에 이루어졌다. 총 5개 종대에 달하는 돌격이었으며 2개 종대가 별도의 예비대로 대기하였다. 그러나 낮 12시에 실시된 이 대규모 돌격은 딱 3시간 만에 처참한 실패로 돌아간다. 4일간 포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러시아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으로 일본군을 방어하였고 공격로 쪽으로 화력이 집중된 결과 단 하나의 종대도 러시아 수비대를 밀어내지 못했다. 제3군 지휘부는 장기간 준비한 총공세가 3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예비대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단지 포격만 유지해가면서 러시아군의 타격을 가하려 한 것이다.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군을 물렸기 때문에 일본군의 사상자 역시 러시아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3차 총공세 실패 후 양측은 서로 공병대를 집중적으로 운용하였다. 일본군의 공격용 갱도작업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수비용 갱도작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군은 일본군의 참호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공격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초 중엽에 일본군의 몇 개 보루와 방어시설들을 파괴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4차 총공세 203고지 1904년 11월 26일에서 12월 6일 일본군 대본령은 11월 초 태평양 함대가 인도양항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 소식은 육군을 지휘하는 오야마 이와오 육군 원수와 연합함대 사령관인 도고의 예지로 해군 중장에게 큰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으며 최대한 빨리 리순항을 함락하여 제1태평양 함대의 주력을 제거하고 이후 연합함대의 함선을 수리하여 제2태평양 함대와 일전을 벌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곧 제3군으로 하여금 재차 총공세를 벌여 리순을 함락하라는 독촉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야마 이와오 원수는 참모장인 고다마 겐타로 대장을 제3군으로 파견하였고 또한 일본 본토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마지막 현역 사단이었던 제7사단을 제3군에 합류시켰다. 이로써 제3군은 총엄만 따지면 1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부대가 되었다. 다만 이 정원군은 제4차 총공세 중반에 합류하였기에 총공세 초기에 참여한 전력은 5만여 정도였다고 한다. 노기 마리스케 대장은 비록 계획했던 만큼 공격용 참호가 구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대본령의 독촉과 정원된 병력을 고려하여 재차 총공세를 펼칠 것을 결정했다.
당초 공격 목표는 요새 전면이었다. 문제는 러시아군 역시 일본군의 부대 재배치와 사전 포격을 통해 공격시키와 공격 목표를 거의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점이다. 짧고 집중적인 포격 후 일본군 동지관산과 니관산이라는 이전에도 동부전선의 주요 공격 지점이 되었던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가했으나 이미 공격을 읽어낸 러시아군의 맹렬한 방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26일 하루 종일 이어진 맹공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피해만 늘어났기에 결국 4차 총공세 역시 초기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일본군은 단 하루 동안에만 4,500여 명의 사상자라는 큰 피해를 내고 말았다. 러시아군 역시 전사자만 1,500명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나 일본군 피해에 비하면 적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번에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군 상군사령부는 제3군사령부는 서쪽 방면에 위치한 일영산으로 주고 공격 목표를 변경하였으며 해발 203m의 일영산은 이 4차 총공세의 주 목표물이 되면서 이후 203고지로 알려지게 된다. 9월 2차 총공세 당시 일영산 방어 능력은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차 공세의 결과로 이관산이 서부 지역의 거의 유일한 주요 러시아군 방어 거점이 된 후 러시아 측은 2개월에 걸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방어 거점을 만들었다. 깊은 환장 참호와 교통로 대규모 포대가 설치되었고 다수의 철도망 등의 인공장애물 역시 설치되었다. 러시아군은 일영산에 전기 급수탑을 설치했는데 이는 그만큼 이 일영산이 중요한 고지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11월 27일부터 일본과 러시아군은 일영산 정탈전을 벌이게 된다. 초기 공세에 투입된 1사단은 하루 만에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공세에 실패했다. 29일 7사단이 투입되어 30일에는 일시적으로 일영산 정상을 점령하는 상황까지 갔으나 직후 이어진 러시아군의 반격에 다시 이를 이어주고 퇴각해야만 했다. 다롄에서 도착한 고다마 참모장은 이 소식을 듣고 오야마 원수에게 전보를 쳐서 북방으로 이동 중이던 제8사단 11연대를 추가로 요청하였고 이 전력을 합류시킬 때까지 집중적인 강력한 포격을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포격을 집중한 후 일본군은 재차 공격에 나선다. 1사단, 제7사단 잔종 병력을 통합하여 편성한 공격대로 실시된 12월 5일 공격은 그 다음날까지 이어졌으며 4차례에 걸쳐 양쪽은 203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자는 일본군이었다. 일영산이 함락된 후 다른 전방 거점들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역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일영산에서의 러시아군 손실은 사망자, 부상자까지 합치면 거의 6천여에 달했다. 물론 공자측이었던 일본군의 사상자는 그 배에 달했다. 일본군 사망자만 8천에 육박했으며 부상자를 합치면 1만 6천에 육박한다. 특히 공격의 핵심이었던 7사단은 거의 전원이 사상자가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일영산은 리순 요새 근방의 거점 중에서 가장 해발이 높은 곳이었으며 따라서 이곳은 함락은 곧 리순 함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군이 일영산이 일본군이 완전히 함락되자 북부 서부 지역의 전방 정지들을 방치하고 후퇴했으며 결과적으로 인한 리순의 주 방어선을 사실상 붕괴시켰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